시급 연습비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법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계용 한국법제연구원장님의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용입니다. 입법정책 포럼 오늘 46회째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는데 크게 나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또 이렇게 어렵게 다시 입법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또 새벽부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박윤훈 장관님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 또 서면 축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법정책 포럼의 발제자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분은 이재중 고양시장님이십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끝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캅 26에 도시 부분의 우수 사례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오신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시장님께서 아마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과제와 그 대한민국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 생생한 말씀을 해주시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도 또 이렇게 하려고 들면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원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어제까지는 미세먼지가 극심하고 그 직전에는 따뜻함,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영하로 나가는 그런 기후 등등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후로는 또 이제 추워진다고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이고 어떻게 정부가 또는 지방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탄소 중립 NDC의 목표까지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 이행해 나가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목표,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의 책임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준 시장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두 경청하시고 진지한 토론을 펼쳐주셔서 우리 정책과 법제도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입법정책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축사가 있습니다. 먼저 입법정책 포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신 양정숙 의원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지금 이제 COP26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탄소 기본법이 지금 지난 9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한 때에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계용 원장님과 오늘 연사로 나와 주신 이재준 시장님 또 박윤훈 장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탄소 중립의 문제는 이번에 이제 콥 26에도 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못한다, 뭐 2060년은 돼야 된다. 그리고 아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그 특정 연도를 못 박지도 않았고 처음엔 다 2050년을 목표로 했지만 뭐 이번 세기 중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탄소 중립의 문제는 어느 한 개 국가에서 또는 어떤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기술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뭐 포집하는 기술 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술, 이걸 결국 이제 기술 지원을 기술 개발을 하려면 또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뭐 산자부, 중기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예산은 뭐 아주 정말 미비한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이게 몸에 이제 와닿는 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2030년이면은 현재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로 가면서 60%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업 전환 교육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줄 것인지, 또 기존에 이제 여태까지 산업화 이루는데 굴뚝 산업들이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는데 단순히 진짜 기후 악당으로 몰아붙이면서 그 산업계에서 그간에 이제 공로 생각하지 않고 굴뚝 산업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지역 경제도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보상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준 시장님께서 또 고양시가 아주 모범적인 또 사례로 또 발표까지 하셨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나 법안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정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뢰 박안주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안주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리는 제46회 입법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계용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발제를 맡으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산업 육성 등 탄소 중립 실현이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등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NDC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상용화 추진 전략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포럼 출범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많은 고견과 지혜가 모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럼을 주최하신 김계용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발제로 함께해 주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정부 여당 정책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이재준 교양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님 양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7월부터 제10대 경기도 고양시 시장직을 수행하시고 21년 1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과 21년 10월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시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께서는 이번 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도시제조 개막식에서
도시를 위한 기후 혁신 프레임과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발제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처음 왔을 때 그 충격적인 그 이미지가 생생합니다. 어떻게 5층에서 그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5층까지 버스 대합실을 만들 수 있을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버스에서 내려서 본 이 그 고속버스 터미널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사실 저희 시골에는 이렇게 5층짜리 건물도 없었는데 기껏해야 2층짜리 영화관이 최고였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의 꿈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가고 전국에서 또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에서 우리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찬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차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그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금광이 개발되면서 그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 금광만 개발하면 되지 못하러 농사를 짓냐 이렇게 돼서 농사를 안 짓게 됩니다. 안 지켜야 되는 땅에 뭐를 했냐면 전부 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다 심었습니다. 결국은 20년 후에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흡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흡연 규제를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 유전자 조작식품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증명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20년이 걸린 거죠. 지금 탄소 중립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는 사실상 언제 급격하게 다가와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기조연설하신 수상님 중에 한 분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상을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위가 그 고도가 낮은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탄소 중립이 아직도 기다려도 된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정말 모순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탄소 중립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글래스고에 초청됐을 때 관심들이 그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내지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되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 각자는 무엇을 이 위기 속에서 해내야 될까라는 문제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젠다에서 50%를 줄이자, 30%를 줄이자, 40%를 줄이자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 도시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를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주요 내용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 2030 NDC 현황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그리고 고양시의 대응 노력과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전 지구는 지금 105년 만에 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도 상승 폭을 보면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벌써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1.5도 상승까지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면 호주와 미 서부에는 수개월 동안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동아시아에는 60일간 폭우가 와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미 중부에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막히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나를 좀 봐달라, 내가 좀 아프다, 내가 좀 살고 싶다라고 SOS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사실상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전 얘기입니다. IMF가 닥치기 전 얘기죠. 그때 시카고에서는 이상기후가 발생을 해서 40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7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폭염을 대피하지 못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묻힐 묘지조차도 없고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단적으로 1호, 2호 해서 묻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37.5도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견딜 수 없습니다. 40도가 아니라 단 0.1도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한 모금 우리가 그거죠. 화재가 났을 때 한 모금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몇 초를 견디지 못하듯이 똑같이 우리 생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5도도 견딜 수 있어, 50도도 견딜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내가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하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이 집단적으로 모든 그 속에 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국지적으로 충분히 저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온난화만 얘기를 하지 우리 동네 온난화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높이가 올라가면 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최적의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해서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최적에 따른 표면 온도, 지역의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폭염 사태들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높은 건물을 지면서 문제 생긴 것이 해운대 LCT입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면 결국은 뒤에 있는 건물은 계속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 빽빽한 곳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공기 소통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염은 더더욱 국지적으로 더 온난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가는 건축학자나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성장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도 돼, 내지는 그거 쓸데없는 사람들 얘기야, 내지는 시민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이 과정 속에서도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장을 해서 30%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것을 해야 된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충분히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태양광 발전을 늘렸고 그러고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논리가 우리의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라고 믿으면서 사실상 미뤄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나오미 오레스키스 교수는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계는 회의론 과학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치인을 통해서 전파하면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입법화, 법제화를 막고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의심을 시민들한테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이번에 미국도 다시 가입을 하고 더 가일층 2050이나 2040까지 하겠다라고 막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힘은 그렇게 민간이나 이런 것들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과학적 진보와 신재생 에너지를 이만큼 비추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은 단순하게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경제 질서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로 갔듯이 이제는 제조업에 기반했던 서양 산업, 서양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고용이라는 문제가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는 대부분 저발전국,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블록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뒤에 어떻게 보면 그 계차익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탄소 국경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미 우리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는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헌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하겠다고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사실상 기후 변화의 가장 주범은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의 55%가 살고 있지만 에너지는 70% 이상, 75%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그 도시 아닌 곳에서 사는 분들한테 탄소나 그 환경이나 그 공기에 대한 도움 받으면서 사실상 그분들을 하나도 해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당히 거대 도시에서의 특히 우리 같이 집약된 도시에서의 사람들 각자의 행동이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느냐,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탄생을 했고, 그 1997년도에 그 도쿄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돼서 이제 본격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일 것입니다. 이 기후 협약에서는 1.5도를 우리가 낮추자라고 그 명시적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했고, 특히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에 탄소 중립 그 NDC 상향을 해서 이제 그 국제기구에 냈던 것입니다. 1.5도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5도와 2도와의 차이는 그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도가 되면 그 해양 식물들이 전부 다 폐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 탄소를 흡수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해양 생태계인데, 해양 생태계 전체가 다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곤충, 식물 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도 역시 이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식량의 위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지, 다른 나라는 탄소를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가 안 쓴다고 해서 온난화가 방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각한 생존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8월 달에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상승 시점이 2013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더 빨리 앞당겨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대비들이 사실상 많은 나라들에서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대비 24.4% 감축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 안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상은 상당히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늦은, 그리고 더딘 감축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결국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지만 이것을 기술이나 내지는 흡수원 이런 걸 통해서, 친재생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제로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환경 상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일몰을 본다든지 아침 석양을 본다든지 우리가 사계절 느낀다든지 하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2050년에 가서도 내지는 그 이후에도 이 환경을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막아보자라는 세계적인 합의입니다. 이 파리 기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스웨덴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세계 최초로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법제화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영국과 G7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해서 선언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NDC 상향 조정안 내면서 보니까 전부 다 땡겼습니다. 2045년, 2040년까지.
그리고 올해 그 지구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길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들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전 세계 8위의 탄소 배출국 국가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량으로 보면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수한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고 아직도 제조업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탄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 기업들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등한시했고 아직도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책이나 기술 개발 그리고 그 어떤 그 시스템 그 합리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항은 세계 질서라는 특히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수능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버는 것은 국제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들은 발빠르게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도 더 많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냈듯이 우리도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협약 관계나 이런 쪽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이라서 저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존속할 수 있을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삼성그룹 하나 정도는 이 탄소 중립을 충분히 할 만큼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그리고 탄소 거래제를 활용해서 이미 비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비가 오면 뭐 제방을 높이면 된다 내지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을 틀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아닌 거죠. 그건 국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지만 전체가 다 이런 비를 맞을 때는 제방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에어컨을 킬 수 있는 동력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에어컨 속에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 나라 기업들은 이제 세계 경제 질서에서 WTO 체제, 그 FTA 체제로 오면서 우리가 그 했던 것처럼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쿼터제가 도입이 됐듯이 이제 그 FTA나 WTO가 아닌 다른 어떤 제재를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 국경세를 본격화하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나 철강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탄소 중립 실천 시나리오를 기업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목전에 있는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조금 늦었지만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국제 무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어서 97명으로 올해 5월 29일 날 8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너무나 아까 우리 양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을 못했을 때 그것이 전기차로 다 전환했을 때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실업자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으로 보면 어느 한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10년 안에 2030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조세 체제는 많은 부분이 석유류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류세가 지방세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세제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석유류세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단순하게
국세, 지방세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토탈세가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거의 100억 정도, 아니요, 100조 정도에 가까울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석유화학은 장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필요한다 그래서 아스팔트만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만들려고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스팔트, 벙거CU,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납사, 그 LNG까지. 이것이 한 부분이 필요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들도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18년 매출량 목표로 그 대비해서 40%로 감축하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협약이고 준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별 감축 목표를 보면 에너지전환이 기존의 28.5%에서 44%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야 되고 수소차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급격한 상승입니다. 산업은 6.4%에서 14.5%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14.5% 했지만 산업계가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산업계가 차지한 배출하는 것이 70% 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1% 줄이는 것이 우리 전 국민들이 1% 줄이는 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업계가 이 탄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도 그 지원을 해줘야 되고 대폭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그 다른 기술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업계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14.5%가 아니라 20%, 30% 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19.5%에서 32.8%로 이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 부분에서도 그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건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독일은 외벽의 두께가 30cm입니다. 다 이중 2번 그 단열재를 넣어야 됩니다. 구조를 하면서 그게 의무입니다. 그 덴마크를 가면 유리섬유를 안 씁니다. 그 폐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만든 내연 그 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넣도록 했습니다. 거기엔 전부 QR 코드를 부착해서 일정한 그 규모의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그거를 몇 개가 있는지를 QR 코드를 다 스크린하면 그 건물에 있는 것을 그걸 띄워서 그게 그 가로 세로가 얼마다 그러면 이건 건물을 어디에다 쓰면 된다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다 수입해 옵니다. 돈 받고 사오는 거죠. 사와서 진짜 못 쓰는 거는 그 소각장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태워버릴 거 내지는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고양시에서 내년에 그 하는 세계 선수권 품새 대회에서는 저희가 페트로 만든 도복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에 그 글래스코에 갔을 때도 우리 한국관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페트병 3개하고 그 옷 하나인데 우리 그 페트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고 그 너무나 그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초 그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 인형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인형을 수출하다가 수출이 벽에 막힌 것이 뭐냐면 우리는 수출을 할 때 인형 뱃속에 저기 목화 솜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솜이 아이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해한 것은 페트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도 발암물질이 있어서 아이들 유아용품엔 사용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에 그게 안 맞아서 그때 인형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양사라는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페트를 전부 모아서 그걸 갖다 화이바라는 섬유를 만들어서 하면 그 인형 뱃속에 다시 이제 넣고 그러면서 수출이 재개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페트만큼 깨끗한 그 플라스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플라스틱을
잘못해서 우리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막 이런 데 수출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산업이 그것이 원가가 안 맞다면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이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비 그 성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같이 논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 중립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반드시 실현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온도 1.5도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고, 그리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생물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고려하는 포용성을 가지고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그리고 공정한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이뤄서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2050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약자들이나 소외된 분들까지도 포용하면서 사실 상당히 웅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같이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발표할 때 저희한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번에 저희가 기후학교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 운영을 했는데 5강을 해서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근데 7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엔 저희가 기후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문제를 하루 급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배출을 하는데, 정말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기업들에서도 채용해서 기업이 어떤 발전 전략, 건물 하나 지면 도시계획을 하면 이런 분들이 와서 그 도시계획 잘못되어 있다, 탄소 중립에 시나리오가 안 맞네,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 고양시는 또 하나가 킨텍스 옆에 가장 비싼 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가라면 3천억 정도가 되는데 30년 동안 사용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조례로.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땅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당대에 다 결정해서 사용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1기 신도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기 신도시가 위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결정권을 행사해라. 사실 1기 신도시 문제는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100만 채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다 헐고 다시 줘야 되는 이 문제를,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대체 부지가 있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10년, 20년이 걸리는 얘기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오래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사회의 문제화되지 않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더군다나 지금 고층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층 이하로 해놨는데 지금 짓는 것도 50층씩 막 짓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결국 그런 거죠. 언젠가 쓰고 폭탄 돌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석유를 하나 만들려면 5만 년이 걸립니다. 5만 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채굴 비용 그리고 거래 비용만 따져서 석유값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생성 비용은 원가에 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불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석유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를 밀림을 갖다가 묻어야 되는데 5만 년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 5만 년 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후대들도 쓸 수 있도록 가급적 채굴을 덜하고 미래 세대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고,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분들이 또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나리오에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2050년 가면 화력 발전소는 다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시는데 사실상 이미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들은 전 세계가 폐기하는 수준이고 그것이 이제 기술 진보나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보면 A안과 B안이 두 가지를 놓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력 발전 중단은 A안은 LNG 발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고 B안은 LNG를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를 CCUS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화력 발전소 자체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내연기관들도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좋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국제기구가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절감 아니 14%를 더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탄소 중립 지방 정부가 이제 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대기업들은 그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면 경제 발전이 더디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2050년 GDP 대비 막 0.57%에서 2.4% 이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제6차 탄소 예산 보고서가 2020년도에 발표됐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GDP 대비 3% 정도가 경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신기술과 또 다른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고용 효과도 있고 이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발전에 의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싸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누적된 피해액이 탄소 중립 미추진 시에는 3,12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추진 시에는 1,667조 원. 그래서 약 47% 가량이 2100년까지 감축이 된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가파르다, 한쪽에서는 너무 미온적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갈등들을 논리들을 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 산업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시민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109만 인구가 사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30년인데 지금 이제 109만이 넘어서 110만으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주택지하고 상업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야하고 그리고 그린벨트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녹색이 풍부한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6개 하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한강 지류로에서 가장 저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그러한 변화의 하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가장 요긴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사용량을 보면 약 12톤입니다. 근데 고양시는 유럽연합 평균치 우리나라의 50%인 6.7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도시고 사실상 기후변화 협약 내지는 탄소 중립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에 무관한 것이고 우리 고양시만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도에 인벤토리를 작성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지 그 지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고양시는 결국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모되는 데가 수송과 전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수송의 60%는 개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저희가 버스를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기로 이미 했고 작년에만도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건축물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녹색 건축물을 이미 선언을 했고 그래서 시행 규칙까지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3자가 해서 창릉 신도시에는 녹색 건축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는 지금 2열 직제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도 폭이 1열식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폭을 줄이고 그것을 갖다가 상업용지로 많이 팔기 위해서 인도 폭을 2m 이하면 1열식제가 됩니다. 2m 이상이면 2열식제를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사실 1열식제는 미세먼지나 탄소 흡수에 상당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무와 나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저감장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열식제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30% 이상이 미세먼지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감이나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업용지를 조금 덜 쓰더라도 2열식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양시는 기후대기과를 만들었고 이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이제 회장 도시로서 역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 공약을 하면서 공약 속에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을 시장 선거 공약에 넣은 것은 저희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취임 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교하면 작년에 인벤토리 작성을 하고 나서 1년을 2020년도 해봤을 때 6만 톤을 저희가 감축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 5천 톤을 감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다도 2년 이상 앞서서 인벤토리를 구체화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탄소 인지 예산제 이번에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정기의회 탄소 인지 예산 제도가 조례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거 외에도 탄소 온난화 도시 열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지나는 3호선 지하철이 땅속으로 지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에 이렇게 살포하는 이런 식의 도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백석동 지역에는 이 물을 다시 공원에 흘려서 열도 저하시키고 백석동 지역이 집안 대표적인 치마 지역입니다. 침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생겨서 집안 치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투입해주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번에 고양시에서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LID기법도 저희가 특허를 신청 중에 있고 하나가 우리 건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에다가 이 빗물 저장고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도만 놓지 그리고 가도는 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걸 다시 쓰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가 하는 것은 제일 옥상 바로 밑에 층 그다음에 그 밑에 층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에 물을 가두도록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물이 결국은 화장실 문으로 물로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하고, 옥상에 녹화를 할 경우에는 그 물을 한 층만 올리면 되는 식의 이제 그 정책을 저희가 특허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 선언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그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열 식재 의무화, 그리고 이번에 그 6대 하천이죠. 6대 하천 백리예요. 44km인데 백리길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1인당 약 8.5 평방미터라는 그 공원 면적을 보유하도록 했고, 저희는 이번에 일몰제에 의해서 도심 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7개를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에 장항습지를 남사로에 등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해왔지만 잘 안 됐던 부분이 우리 고양시가 최근 2019년서부터 도시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사실상 남사로 장항습지를 보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안 됐냐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내륙습지로는 경기도 최초로 남사로에 등록이 돼서 약 연간 7,500톤 정도의 탄소 흡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철새들까지 약 1,060여 종에 살고 있는데 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항습지는 국제기구인 EAFP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달성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247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회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도시포럼에는 도시는 이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 맞추는 도시화,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기후협약이나 환경정책을 하는 환경, 그 다음에 평생교육 3가지 아젠다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환경 쪽에서는 UNFCC, 이클레이, 람사르 협약, EAFP 등이 함께 참여해서 고양 도시 포럼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 탄소 중립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선언적인 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광역과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작성해더라도 교통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지는 에너지를 얼만큼 절감을 했는지를 우리 기초정부는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정부도 같이 공유한다면 기초정부는 더 세밀한 지역에 맞는 특색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벤토리 작성이나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들을 하려고 하면 지방 정부의 별도의 기구나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사실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적인 보고서조차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도 충분하게 이 지방정부들이나 국가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팀이나 어떤 과가 있어서, 또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그리고 지방정부랑 모든 채널을 같이 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좌초자산입니다. 좌초자산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S-오일과 저희하고 장항습지
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를 만들면서 주유소는 좌초자산입니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하나도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유소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유기 중에 그 몇 개는 급속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유료도로, 그 고속화도로 쪽에 있는 모든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는 반드시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누가 전기차를 타겠냐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 두 번째는 녹색교통인데 녹색교통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녹색교통에서 지하철로 바꾸라는데 지하철 바꾸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인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트램은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분당에서도 트램하면 BC가 안 나옵니다. 0.5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램이 승용차나 버스나 도로를 같이 씁니다. 우리는 따로 쓰도록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게 BC 분석을 하면 녹색교통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은 상가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육안으로 보고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거장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지하철은 역세권 중심으로만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 상권을 해칩니다. 그렇지만 트램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 중립이 잘못하면 자본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했던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정수장 고도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3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3년 사이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환경이 문제, 하수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건산업으로 변해버린 환경정책이 되어버렸던 결과입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안 하면 못 들어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가 실효적이냐는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처음부터 6.7%가 불량품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쓰면 3년 동안은 그런 게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그걸 달면은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수백을 들여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럼 저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냐. 지금은 유로6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연 저감 장치 지금은 안 답니다. 새로 나온 차들은. 옛날에 달았던 차들, 어떤 차는 트럭에 2.5톤 이상에 달려고 그러면 약 1,200만 원짜리 매연 저감 장치를 답니다. 근데 2.5톤 차가 잔존가액이 1,200만 원 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3년 쓰고 난 다음에는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 안에 필터를 교체를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런 식의 정책들은 지양돼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럽에 파는 것들은 다 그걸 부착해서 팔아놓고 국내에 파는 것들은 팔질 않았던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본을 가진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품 줄기, 단거리 걷기 이런 부분들을 사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주차장을 다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교통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상교통을 해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은 필요하다. 런던 시내 들어갈 때 주차 요금 너무 비싸서 아무도 주차 못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몇 인 이상 탑승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들 얘기들을 해서 결국 정책이 성공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결국은 서울을 비우고 그 비우는 비용이 오히려
그 탄소 중립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무상교통 일정 구역을 옛날에 4대문 안에 뭐 학원 못 들어오게 했듯이 뭐 이런 식의 그 서울의 어떤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다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교통망들이 너무 이제 그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차를 갖고 오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까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점철되어 오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이나 탄소,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그런 그 환경이 생성되기까지 5만 년이라는 시간들이 다 배제되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GDP가 과연 그 정말 그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곳에 적용이 돼야 되는가? GDP가 아닌 다른 부분의 그 지수는 개발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건축물 수명이 우리는 40년 지나면 다 헐고 다시 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세멘 콘크리트 철골 구조가 40년 쓰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60년으로 하면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리모델링하거나 투자를 해서 충분히 그 건축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를 다 저렇게 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러면 저런 것들이 100년 후에 철거하고 다시 질 때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저층 주거지를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내지는 저층 주거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의 가치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서울이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없앴을 때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그 하수종말 처리장, 수도 시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 분뇨 처리장 이런 것들은 서울 시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포화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도시가 너무나 수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같이 수도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어우러서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력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력이 이번에 보면 뭐 막 지방에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면 이 보내는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이러면 옥상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너지 절감하는 어떻게 보면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다. 지원금도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세제 혜택을 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장시간 어떻게 보면 기후 환경이라는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공유하듯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고 이것이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이 함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발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발제에 대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두어 번 정도 질문 받도록 그렇게. 예, 양정숙 의원님. 예. 예, 양정숙입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이용한 자립형 에너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수송 건축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앙 정부하고의 협업이 안 되는 거, 중앙 정부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권한을 대폭 정말 좀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부터 계속 알고 있었던 문제지만 저도 국회 가서
열심히 계속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양시에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어떤 정부 또 기초정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개개인이 이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 의식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인구 정책할 때 인구 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이렇게 인구 증가되고 있다. 그게 계속 이제 눈으로 정말 그걸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고양시에서는 그렇다면은 일일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또 개인이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저감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탑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장님도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자원의 선순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뭐 폐기물 업체라든지 이런 건 다 님비 현상 때문에 본인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셔서 그런 자원 선순환에 앞장서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항목이 뭐냐면 에너지를 전년도보다 재작년이죠. 재작년보다 전년도가 덜 쓴 경우에는 포인트가 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하는데 저희가 1억씩 지원해드리고 노후 배관 교체하는데 돈을 지원해드리는데 그럴 때 그 단지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 요소로는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그린카드를 만듭니다. 그린카드는 뭐냐면 컵을 다회용 컵을 이제 시청 주변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컵을 반납하면 반납 비용을 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카드를 대고 QR코드를 컵을 대면 그게 카드로 다시 환원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린카드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인벤토리 부분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계산을 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하는 거는 자료가 사실은 저희가 기초정보 갖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의 창녕 신도시에도 에너지 소각시설에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서 많은 반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수명은 2030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이 2030년에 수명을 다합니다. 그럼 우리 고양시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아무 데도 살 수가 없는데 이거를 신도시에 들어온 것까지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광역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광역 그리고 상대 쪽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광역에 가서 서로 교차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된다면 국비 지원도 받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생연구원의 김종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의 어떤 작은 실천부터 큰 실천까지 잘 들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떤 고층 건물이나 건물이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거기도 충분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미치는 영향 자료를 내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면서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이 오늘날 자본주의와 상품이 결국은 인간과 지구를 소멸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역으로도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환경의 주범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 또는 미국의 달러가 지구가 먼저 달러보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세미나를 내가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환경부 산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내지는 저는 이 마스크가 처음에 이 면인 줄 알았어요. 면이다 보니까 별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수건부터 시작해서 면이 전부 다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그래서 따로 이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걸 버리자, 작은 실천을 하자,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경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립 윤 위원장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것부터 시작해서 거창하니 우리가 늘 보면은 도표 내지는 계획 내지는 이런 어떤 구형들을 거창하게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작은 실천을 하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파트 무슨 환경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재생 에너지 활용, 자원화 활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분히 전기도 발생하고 소각을 해서 아니면 활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안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가장 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3개월 내년에 지자체에 나가셔야 되는데 또 다시 또 선거에 나가실 것 같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지자체 양반 지사님 내지는 위원장 시장님들이 대부분이 지역 내에 콘크리트가 왔다 갔다 하고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고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가 짓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차선에 또 선거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개의치 않는 정말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2006, 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은 다 포기했고 경기도도 두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다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사업들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이 뭐냐면 20년 되면 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10년 이상이 시행이 안 되면 법을 그때 바꿨다라면 30년이라든지 40년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들도 이제부터 논의가 돼서 이게 돼서 10년이 더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대부분 이제 개발이잖아요.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후에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정체가 됐을 때는 빨리 그거에 대한 보완 입법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뭐 15년 만에 한 번씩 맞는 요행수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쪽을 하시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도 실효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조정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와 답변 부탁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계용 한국법제연구원장님의 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국제연합의 노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응, 그다음에 고양시의 모범 사례, 그리고 남겨진 문제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는 이와 관련되는 연구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법제팀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팀장 나오셨는데 ESG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법제팀에서 또 환경 관련 주제도 또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벤토리 관리에 기초정보적 관리권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저는 도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건축 연한을 한 60년으로 늘리자라는 그런 문제 등등 굉장히 그 해결해야 될 또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또 법제연구원에서 받아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 포럼 제 47회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저녁이 아니고 새벽에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님을 모시고 그 이후의 법제의 문제를 주제로 아마 주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그 날에 이 자리에서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재중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46회 입법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24일 날 제47회 입법정책 포럼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